이보시오.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재산은 단 한 푼도 당신에게 줄 수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서슬 퍼런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집니다. 억울한 듯 씩씩대던 남편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짐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숨도 크게 못 쉬던 조선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재산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제 몫을 요구하는 이 여인의 눈빛은 매섭기까지 합니다. 조선시대라면 여자가 남편에게 쫓겨나는 칠거지약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고 제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조선의 부부관계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었던 게 맞을까요? 내 재산 다 내놓으시오. 라고 외쳤던 조선 이혼녀의 당당함은 과연 어디서 나온 힘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태종실록과 성종실록 그리고 당시 양반가의 실제 재산 분할 기록인 분재기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갓 키트를 잡아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어디서 사느냐였습니다. 요즘은 신부 측에서 혼수를 해오고 신랑 측에서 집을 구하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조선 초기 사람들은 장가간다는 말 그대로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를 남기여가온이라 부릅니다. 남자가 여자 집의 귀신이 된다는 뜻이지요. 신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강릉 친정집에서 20년 가까이 머물며 아들 율곡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 같은 대유학자들이 처가 재산을 기반으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풍습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그 집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입장이었으니 오늘날의 대릴 사위와 비슷한 처지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처가살이를 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를 구박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는 아내의 불호령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도 아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노비나 땅은 남편이 마음대로 팔거나 가질 수 없는 아내의 고유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난 아내가 남편의 따귀를 때리거나 관아에 남편을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태종 시절의 기록을 보면 한 양반가의 여인은 남편이 첩을 들여 재산을 빼돌리려 하자 곧바로 관아로 달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노비들을 남편이 훔쳐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라는 중범죄로 본 것이지요. 당시 여인들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경제적 뿌리는 자녀균 분상속이라는 제도에 있었습니다. 조선 정기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는 법도 없었고 시집간 딸이라고 제외되는 법도 없었습니다. 딸들도 당당하게 자기 몫의 논밭과 노비를 물려받았고 이 재산은 결혼 후에도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빈 몸으로 장가와서 처가 덕에 먹고 자는데 아내는 자기 명의의 건물과 직원을 수십 명 거느린 회장님인 격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서게 되더라도 아내는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들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조선 여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당당했던 풍경 뒤로 조금씩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근본을 유교와 성리학으로 세우려 했던 사대부들이 보기에 여자가 큰 소리를 치고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이 풍습은 매우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성종시대에 접어들면서 선비들은 여자는 남편의 가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칩니다. 특히 1477년 성종 8년에는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여성의 자유에 큰 제동이 걸립니다. 한 번 시집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재산을 챙겨서 다시 시집을 가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아내가 가진 재산을 남편의 가문 안에 묶어두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내에게 쫓겨나던 남편,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하로 달려가던 여인들. 이들의 당당함은 조선이 꿈꿨던 유교적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게 될까요? 그리고 강력했던 아내들의 주머니는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은 집안 내부를 넘어 법정과 조정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관아 마당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홀로 선 여인들의 치열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낼 만큼 서슬 퍼런 여인들의 기계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내들의 든든한 뒷배였던 친정의 재산에 있었습니다. 내 재산 다 내놓으라는 그 당당한 외침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과 제도가 보장하던 철저하고도 명확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는 경제적 정의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경국 대전에는 지금 보아도 놀라운 원칙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아들과 딸, 그리고 이미 시집간 딸에게도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자녀균 분상속이라 부릅니다. 요즘 세상에도 상속 문제로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600년 전 조선의 이 제도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당시 여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단순히 현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대대손손 가문을 지탱해온 기름진 논밭과 집안일을 돕던 노비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재산이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가져온 재산은 결혼 후에도 철저히 아내의 명의로 유지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편이 도박 빚을 갚으려고 아내 명의의 노비를 몰래 팔았다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법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사유 재산을 침범할 수 없는 남으로 규정했던 셈입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은 부부 관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혼인 풍습은 남자가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장가가는 문화였습니다. 처가댁 마당에서 처가댁 쌀로 밥을 먹으며 사는 사위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명의의 재산을 잔뜩 쥔 아내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 강력한 재산권이 부부싸움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당시 사대부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했던 여인들의 주머니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로 접어들며 성리학이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자 양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장남인데 왜 시집간 딸에게까지 똑같은 재산을 줘야 하는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문의 재산이 딸을 통해 다른 가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교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전에는 여전히 균등 상속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제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조금 더 떼어주는 수준이었으나 이것이 딸들의 몫을 깎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내들의 당당한 목소리 뒤에 있던 경제적 방어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권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혼인 예법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는 풍습이 유교적이지 않다며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와 사는 친형네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자신의 친정이라는 보호막을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시댁 식구들 틈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내 집 마당에서 내 노비를 부리며 살던 시절은 저물어갔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댁의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내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 틈을 타 남편들은 도덕적 굴레를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칠거지약 중에서도 특히 투기하지 말라는 항목은 아내의 입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여도 재산을 탕진해도 아내는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조선의 여인들이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16세기 중반 한 양반가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외도를 일삼자 아내가 자신이 가져온 재산 목록을 들고 관하로 향한 것입니다. 그녀는 내 재산을 모두 회수하고 이혼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법이 바뀌고 예법이 강요되어도 그녀들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내 몫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부싸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가문의 생존과 재산권을 건 치열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남편들은 아내의 이 정당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파서 아내를 공경에 빠뜨렸을까요? 남편의 외도와 첩의 등장으로 파탄에 이른 가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여걸들의 실제 사건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족보가 감추고 싶어 했던 조선판 사랑과 전쟁, 그 적나라한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친정의 든든한 재산을 믿고 당당했던 여인들과 유교를 앞세워 가장의 권위를 세우려던 남편들. 이들의 팽팽한 대립은 결국 조선 팔도를 뒤흔든 치열한 송사와 사건들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방에서 오가던 말싸움은 이제 담장을 넘어 관아의 판결문에 기록될 만큼 거대한 갈등으로 번집니다. 성종 21년 실록에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헌부 장령이었던 이맹현과 그의 아내 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가 부부 갈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맹현은 당대에 촉망받는 관리였고 아내 어씨는 명문가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이 부부의 파탄은 남편의 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맹현이 첩을 들여 아내를 멀리하자 자존심 강했던 어씨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의관을 찢고 얼굴에 상처를 내는가 하면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책과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매운맛 아내의 표본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여론의 반응입니다. 남편 이맹현은 아내의 투기가 심하다며 관아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신하들과 임금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모욕했으니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남편이 먼저 첩에게 빠져 아내를 학대했으니 아내의 분노도 이해할 만하다는 동정론이 맞붙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무조건 아내의 인내만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거리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당시 부인들은 어씨의 행동을 보며 은밀히 응원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반면 보수적인 선비들은 여풍이 너무 드세어 기강이 무너졌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안방은 유교적 이상과 현실의 감정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단순히 감정의 싸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 중기 재산 분할 기록인 분재기를 보면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툰 것은 노비였습니다.
당시 노비는 집안의 가장 큰 자산이자 노동력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데려온 노비들은 아내의 명령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는 그저 빌려온 인력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논의가 시작되면 아내들은 가장 먼저 자기 명의의 노비들을 단속했습니다. 너희는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사람이니 오늘부터 저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명이 떨어지면 남편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밥을 해줄 사람도 말의 고삐를 잡을 사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내의 노비를 강제로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혹은 자신의 첩에게 노비를 빼돌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민간 기록에는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노비 문서를 훔쳐 달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아내가 노비들을 이끌고 남편의 은신처를 급습해 문서를 되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이었고 가문에서의 내 입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남편들은 칠거지약 중 특히 투기를 죄악시하며 법적으로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아내가 시기 질투를 하니 쫓아내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세워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들도 영리했습니다. 그녀들은 관아에 제출할 반박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친정의 세력을 동원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이제 조선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정교한 법정 싸움이자 가문이 명예를 건 도박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끝에서 부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법은 이 진흙탕 싸움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말로 살기 힘들어 갈라서고 싶었던 그들에게 조선 사회가 내밀었던 마지막 퇴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고리 앞섭을 자르며 인연을 끊었던 할급방장의 서늘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혼녀들이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의 치부까지 들춰내며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로웠던 조선의 부부들. 이제 그 갈등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파국, 즉 이별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신뢰가 법적인 송사로 뒤바뀐 현장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남남이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여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몫을 당당히 챙겨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절정은 대개 관아의 판결장이나 양반가의 사랑채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가문의 체면을 내세우며 아내의 투기를 꾸짖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능과 부정을 낱낱이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방적인 쫓겨남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조선의 부부들은 독특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로 저고리 앞섭이나 소매를 칼로 잘라 나누어 가지는 할급방장입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이 잘려나간 옷자락처럼 다시는 붙일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의식은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나 문중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이혼합의 절차였습니다. 이 섯을 펄은 칼날이 옷깃을 스치는 순간 부부는 법적으로도 남남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재산 다 내놓으라고 외쳤던 조선 이혼녀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시된 철저한 재산 분리 제도에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조선의 법은 혼인 중에도 부부의 재산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노비와 토지는 외가 재산이라 하여 아내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갈라설 때 남편이 아내의 노비를 한 명이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아내 명의의 땅을 가로채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법은 이를 절도와 횡령에 준하는 엄중한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의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초중기까지만 해도 왕실과 조정은 특정 가문의 재산이 독점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성이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부가 여러 가문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 여인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것이 곧 나라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 구조상 장가가는 풍습이 남아 있었던 점도 컸습니다. 남편이 처가에서 지내며 경제적 도움을 받던 시절이었기에 이혼은 곧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집에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앉아 있고 남편이 보찜을 메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혼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16세기 중반의 한 송사 기록을 보면 이혼을 앞둔 아내의 분재기 목록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집 올 때 데려온 노비 20명의 이름과 그 자식들까지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단 한 명도 남편의 집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관아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관아는 이 서류를 근거로 아내가 가져온 것은 아내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짧고 명쾌한 판결이 조선 이혼녀들의 당당함을 지탱하던 법적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권리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은 챙길 수 있었을지언정 이혼녀라는 낙인과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리학이 더욱 공고해지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당당한 권리들은 어떻게 변질될까요?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기 몫이 있었기에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다시 한번 이 여인들을 가혹한 시험대에 올립니다. 이 당당했던 권리가 성리학적 가치관과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삶을 지키려 했던 여인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챙겨 관할을 나서던 조선 여인들의 뒷모습. 그 기계 넘치던 풍경은 아쉽게도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여인들의 경제적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성들의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철학인 성리학이 가문의 생존 전략과 맞물리며 빚어낸 거대한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며 조선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을 겪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자 사대부들은 사회를 다시 결속시킬 강력한 질서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가문의 강화였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딸을 통해 다른 집안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긴 것입니다. 오직 종가를 중심으로 부를 집중시켜야만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이 바로 딸들의 상속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나누던 재산이 이제는 장남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제사라는 명분은 여인들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비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이에게 재산을 몰아줘야 가문의 명맥이 유지된다는 논리가 앞섰습니다. 그 서슬 퍼런 명분 앞에 시집간 딸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업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지분을 집중시키는 구조와도 닮아 있습니다. 조직의 유지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정당한 몫이 희생되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더불어 혼인 풍습이 장가가는 것에서 시집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의 처지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친정이라는 든든한 요새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시댁이라는 조직에 홀로 던져진 것입니다. 재산마저 줄어든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 틈에 낀 며느리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지분 없이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겪는 고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든든한 뒷배였던 내 재산이 사라지자 아내들은 인내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는 호통 대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침묵이 안방을 채웠습니다. 이 시기부터 칠거지약과 연려의 담론은 더욱 기형적으로 강조됩니다. 경제적 권력을 잃은 여인들에게 사회는 도덕적 숭고함이라는 가짜 훈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거나 평생 수절하는 것을 가문이 영광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남은 과부의 재산을 가문에 묶어두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숭고한 도덕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적 논리. 이것이 조선 후기가 여인들에게 강요한 비극의 본질이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여성의 암흑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억압 속에서도 여인들은 저항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상속권은 줄어들었지만 그녀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짜냈습니다. 집안의 살림권을 장악해 안주인으로서의 실권을 휘두르거나 자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가문이 실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강인함은 바로 이런 억눌린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 변화는 참으로 씁쓸합니다. 합리적이었던 상속제도가 집단주의에 밀려 사라지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단면과도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거울처럼 비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현대의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갈등의 변주곡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투쟁의 역사 끝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권리를 지키려 했던 여인들의 당당함은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족보가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부라는 인연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그 깊은 여운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굴레와 가문의 생존 논리 속에서 여인들의 목소리는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기록과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관아 앞에서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호통치던 그 당당한 여인들. 그녀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어느 가문의 딸이나 철하는 수식어만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권과 상속권을 잃어버린 그녀들은 가문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억압은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어머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어도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고 가문의 기틀을 닦았던 그 지혜와 끈기. 그것은 조선 여인들이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 싸워 얻어낸 마지막 전리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가정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벌어지는 형제간의 상속 다툼은 어떠합니까? 혹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며 재산 분할을 계산하는 현대 부부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300년 전 양반과 사랑채에서 벌어지던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나 부부 사이에도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사실 이것은 멀리 조선 정기 여인들이 누렸던 당연한 권리의 회귀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평등했던 상속 제도가 차별적인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제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조선이 끝까지 자녀균 분상속의 원칙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족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던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절 그 여인들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고 시댁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의 여인이었다면, 혹은 가문의 생존을 위해 아내의 권리를 깎아내려야 했던 남편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기엔 그들의 눈물과 외침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부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서로의 몫을 인정해주고 그 빈틈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결국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일 것입니다. 조선의 부부들이 보여준 뜨거운 사랑과 전쟁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봅니다.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하루에 역사 라디오가 작은 휴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역사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